일단은 책이 어땠는지 한번 쓱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일단 너무 워낙 유명한 책이죠. 팩트풀니스 한국 책으로 한국말로도 너무 유명하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넌픽션 책 중에 하나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사실 그 예전에 한국 그 번역본으로는 읽었는데 원소로 읽는 거는 처음이어가지고 근데 이게 요 근래 다시 읽으니까 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좀 와닿는 부분들이 많고 좀 놀랐던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읽고 있는데 혹시 경숙님이랑 소연님은 어떠셨어요? 다 어느 정도 진도는 따라오셨는지 아니면 읽으시면서 어려운 점은 없으셨는지 재밌게 읽고 계신지 알려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소설보다 좀 더 다이렉트한 부분이 있어서 좀 더 술술 읽히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소설은 아무래도 막 저희가 조금 경숙님은 업무에도 도움이 되신다고 하시네요. 다행이네요. 두 너무 분 다. 다행이네요. 이게 생각보다 진짜 팩트 위주의 것들이 많고 겹치는 단어도 많고 겹치는 좀 문장들, 표현들이 많아가지고 한번 익히고 나면은 조금 읽는데 좀 편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래프들이 많아가지고 그거를 보면서 같이 읽으면은 좀 더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어렵다 싶으면은 밀리의 서재에 그 번역본이 있거든요. 번역본을 한번 쓱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혹시 몰라가지고 인트로덕션부터 챕터 4 워크시트 도움이 된다고 하시니까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이게 저희도 읽으면서 그러니까 저희도 읽으면서 이거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데 하는 것들은 조금 더 자세히 준비하고 있고 그래프 같은 경우도 그냥 딱 봤을 때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매 챕터 앞에 그래프를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더 넣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저희 워크시트만 잘 활용하셔도 아마 완독하시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혹시 몰라서 인트로덕션부터 챕터 4까지 일단 핵심 메시지들만 일단 한번 준비를 해보았어요. 그래서 한번 쭉 같이 보면 좋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인트로덕션을 보면은 이제 막 왜 침팬지보다도 정답률이 낮을까 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메인 주제이고 일단 인트로덕션은 이 책 전체 이제 문제의식이 제일 시작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한테 아주 기본적인 이제 막 지표 퀴즈를 내주잖아요. 그래서 정치인, 교수, CEO 전문가들까지 포함해서 보니까 대부분의 침팬지보다도 점수를 못 낸다는 사실이 나왔어요. 저는 이거 되게 좀 충격적이긴 했거든요. 저도 근데 그 앞에 문제를 풀어보면서 내가 맞을 거라고 생각했던 게 틀려가지고 좀 놀라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이유가 우리가 모른다고 답하지 않고 이게 되게 틀린 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어서 그렇다고 한다는 이제 내용이 나오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로즐링이 얘기하는 거는 세상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는 정보 부족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뇌에 본능적으로 극적인 것만 기억하고 믿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것들 보면 극적이고 막 되게 자극적인 뉴스들만 접하잖아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하물며 지금 한국에 있을 때도 가끔 미국에 있는 친구들이 더 걱정을 해요. 너네 전쟁 안 나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한참 그 마셜로 그 저번에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이 그거 한번 난리를 친 적이 있었잖아요. 물론 저희도 무섭긴 했지만 해외에서 좀 더 자극적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걱정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본능적으로 극적인 것만 기억하고 믿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이 책의 목적이 외울 필요 없이 외우는 거는 필요 없으니까 세상을 맞게 보는 법을 같이 배워보자라는 게 이 책의 이제 목적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챕터 인트로덕션이 시작되고 그래서 이제 이 책의 목적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이 완전 완벽하다는 낙관이 아니라 세상은 여전히 문제투성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아지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숫자도 볼 줄 아는 태도, 그러니까 팩트플리스를 배우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챕터 1을 보시면은 Get Instinct라고 이제 세상을 둘로 나누는 본능에 대해서 나오죠. 그래가지고 보면은 우리가 흔히 떠오르는 프레임들을 보면 선진국가 개발도상국 그리고 우리 잘 사는 우리와 그들 못 사는 그들 그리고 부자 나라와 가난한 나라처럼 좀 세상을 두 그룹으로 나누는 습관이 있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이 로즐링이 이 이분법 대신에 이제 4단계 소득 레벨을 제안을 해요. 그래서 보면은 레벨 1은 하루에 $1를 벌고 되게 극빈하고 못 살고 물을 깃고 나무를 줍고 아이들도 이제 완전 생존 노동을 해야 되는 게 이제 레벨 1의 나라이고 레벨 2는 하루에 $4를 벌고 자전거와 간단한 전기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조금의 선택지가 조금은 있는 게 레벨 2고 그리고 이제 레벨 3가 하루에 $16인데 냉장고가 그래도 있고 오토바이를 타고 아이들이 대부분 학교를 갈 수 있는 게 이제 레벨 3의 이제 나라들이고 레벨 4는 하루에 $64. 그러니까 자동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다니고 외식도 하고 휴가도 가고 온라인 쇼핑도 할 수 있는 게 레벨 4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소득의 수준에 따라서 이제 나눈 레벨인데 전 세계 인구 대부분은 사실 완전 극빈도도 아니고 초보자 이제 완전 레벨 4도 아닌 레벨 2, 3 정도 중간 구간에 몰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생각했을 때 가난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아 하는 게 좀 오해라는 게 이제 이 챕터 1에서 보여주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난한 나라랑 부자 나라가 아니라 나라 안에서도 이제 레벨이 나뉠 수 있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 안에서도 레벨 1부터 4까지 나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라 안에서도 네 레벨이 섞여 있고 전 세계 인구 대부분은 레벨 2에서 3에 몰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은 그 챕터 1에 나온 제 그래프들을 보시면은 예전엔 이제 두 개의 봉밖에 없었는데 부자와 가난한 나라. 근데 요즘은 이제 커다란 하나의 봉, 이제 중간소득 국가들이 합쳐지는 중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마 아주 잘 사는 나라와 아주 못 사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이제 중간 나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을 너무 둘로 나누면은 극단적인 이미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진다라는 게 좀 메인 메시지가 아닐까 싶고 챕터 2를 보시면은 네게티비티 인스팅트라고 나쁜 것만 더 잘 보이는 본능에 대해서 이제 나오거든요. 챕터 2는 이 챕터가 조금 강렬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보면은 우리는 이제 점점 세상이 나빠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뭐 기후도 그렇고 막 가난도 그렇고 근데 결국 그거는 감정이었고 저희한테 보여주는 데이터는 그 정반대였던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어릴 적 하수구 추락 에피소드에 이제 예를 들어주죠. 로즐링이. 그래서 똥물 빗물이 찬 도랑에 빠져서 거의 죽을 뻔했던 로즐링의 기억이 있는데 이제 그거조차도 그게 이제 스웨덴조차 레벨 3이었던 시절이 현실이었던 거를 연결시키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게 챕터 2였고 세상은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우리 메가 미스컨셉션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 크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세상이 좋아지고 있나요? 나빠지고 있나요? 물어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나빠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소연님하고 경수님도 만약에 이 책을 읽기 전에 세상이 좋아지고 있나요? 아니면 나빠지고 있나요? 라고 물어봤으면 어떤 대답을 하셨을 것 같으세요? 아일린 매니저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저도 사실 이게 전체적으로 그래프, 이제 이 책을 읽고 나서 느꼈었던 거는 사실 그래프 상이나 그런 넘버를 봤을 때는 당연히 좋아진 게 맞은데, 그냥 요새 저희가 사는 거나 이런 거를 보면은 사실 점점 나빠지고 있다. 요새 뭐 인건비도 올라가고 뭐 막 이런 거 제너럴하게 다 보면은 사실 나빠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나빠진 게 아닌 거에 사실 그런 게 맞긴 하다라고 느끼긴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냥 보니까 경수님도 사실 빈부격차가 더 심해지고
그죠. 더 저도 나빠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도 소연님은 완전 나빠지지도 좋아지지도 않는다고 생각을 하셨네요. 그래도, 근데 이제 나라별로 생각했을 때는, 그죠. 더 나빠졌다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나빠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택을 했고, 근데 이제 하지만 데이터는 이 극빈층, 익스트림 파버리를 비율을 보면은 불과 20년 사이에 29%에서 9%나 줄어든 거죠. 사실 엄청난 그 데이터의 그런 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빠지지 않는 오히려 좋아지고 있는 추세의 데이터를 보여주는 게 저는 굉장히 놀라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1800년대에는 인류의 85%가 레벨 1 완전 극빈했는데 1966년까지도 극빈이 당연한 상태였지만 그 이후로는 많이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극빈층의 아까 비율이 약 20년 동안 절반 이하로 감소를 했죠. 그리고 기대 수명도 전 세계 평균 72세까지 올라갔다고 해요. 그리고 아이 생존율이나 교육, 예방접종 같은 게 대부분의 국가에서 꾸준히 성장한 데이터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완전 나빠지고 있는 거는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더 나쁘게 보는 이제 세 가지 이유를 보면은 이제 핑크색 안경으로 미화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실제 과거가 더 잔인했고 그거에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언론의 선택적 보도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은 자극적인 것만 되게 내세우잖아요. 맨날 전쟁, 뭐 누가 죽었고 무슨 자연재해가 있었고 막 이런 것만 내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것만 접하다 보니까 아, 이 세상이 점점 나빠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세상이 나아졌다고 말하면 이제 그러면은 이제 걱정 말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건가?라는 이제 감정적 저항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세상을 더 나쁘게 본다라는 이유 세 가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자의 메시지를 보면은 bad vs better를 동시에 이제 생각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은 여전히 나쁘지만 과거보다 훨씬 좋아질 수는 있다, 좋아졌다라는 거를 같이 동시에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뉴스는 뉴스가 아니다라는 걸 기억하고 장기 그래프를 볼 때 일시적인 당연히 이렇게 좀 곡선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세상을 쉽게 판단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챕터 2는 마무리가 되고 챕터 3를 보면은 Straight Line Instinct라고 선형으로 생각하는 본능의 이제 본능이라는 이제 챕터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에볼라 그래프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에볼라가 초기에는 조금씩 늘고 있네 정도로만 봤다가 실제로 뭐 3주마다 2배씩 증가하는 그래프였다는 걸 알고 충격받은 이제 그 작가 저자의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1, 2, 3, 4처럼 늘어나는 직선이 아니라 1, 2, 4, 8, 16처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선이 직선일 거라고 가정한 게 문제였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실제 많은 그래프가 S자, 미끄럼틀, 슬라이드, 2배 증가, 더블링, 혹은 이제 밴딩, 둔화 형태로 이제 많이 나타나는 게 이 챕터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구 증가에 대한 오해가 아주 대표적인데 사람들이 이제 보통은 인구는 계속 그냥 늘 거고 폭발할 거고 지구는 언젠가는 망할 거다라는 게 사람들의 보통의 이제 생각이에요. 근데 이제 UN 데이터를 보면은 이제 0에서 15세까지의 수는 이제 더 이상 늘지 않는다고 해요. 이걸 바로 피크 차일드라고 하는데 결국 출생이 많지 않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이유를 보자니 이미 이제 태어난 아이들이 커가지고 어른층을 채우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필업 에펙트가 이제 나오는데 그래서 결국 아이가 계속 태어나기보다는 지금 원래 태어났던 애들이 그 성인의 층을 채우면서 그 인구가 늘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인구는 한 10억에서 12억 사이에 완만하게 이제 평형을 이룰 것으로 예측을 한다고 하죠. 근데 예전에 뭐 되게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뭐 이 코로나도 그렇고 저도 들은 거기는 한데 이제 뭐 세계 부자들이 인구가 너무 증가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아주 수를 쓰고 있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기는 한데 결국 데이터상으로 보면은 그렇게 인구가 늘지는 않는다. 10억에서 12억 사이에서 완만하게 평행을 그릴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거고 사실 우리나라만 봐도 그 인구 지금 되게 출산율이 낮잖아요.
그래서 결국 저희도 지금 태어난 아이들이 성인층을 이루면서 이제 이 웬만한 그 어른층을 채울 거고, 그래서 이제 인구가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과연 이제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출산율 그래프를 보면은 이제 미끄럼틀 형태의 모형을 하고 있는데, 1948년만 해도 여성 1인당 평균 출산이 5명이었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2.5명 이하인데 사실 한국은 한 명도 안 되죠. 한 명도 안 되는 추세이고, 근데 이게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이제 여성들이 교육을 받고, 그리고 이제 도시화도 되고, 그다음에 소득 증가도 되고, 피임의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지면서 굳이 많이 낳아야 되나? 그리고 낳을 필요가 있나? 라는 이제 필요가 굉장히 많이 사라졌다고 해요. 그러면서 굳이 이제 아기를 많이 낳을 필요가 없다라는 이제 생각에 많이 이제 출산율 그래프가 많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그래프 종류가 많은데, 이제 스트레이트 라인은 소득이라든지 건강처럼 꽤 비례 관계인 경우에 많이 나오고, S밴드 같은 경우는 S자의 형태는 기본 교육 같은, 이제 어느 순간 급성장한 다음에 좀 거기서 머무르는 형태의 그 형태의 그래프를 말하고, 이제 슬라이드는 출산율이나 백신 가격 같이 한번 쭉 올랐다가 다시 떨어지는 좀 그런 형태의 그걸 말하고, 험프는 교통사고나 충치 등, 그러니까 중간 소득에서 높고 아주 가난하거나 부유, 중간 이렇게 험프처럼 튀어나와 있는 걸 말하는 그래프거든요. 그걸 보시면 되고, 이제 더블링 같은 경우는 이제 2배 증가여서 바이러스 번식이라든지 CO2 배출, 수익의 복리 성장 같은 요소들이 이제 더블링의 그래프 모양을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팩트플리스의 팁을 보면은 스트레이트 라인 인스팅트를 다루는 법 보면은 제 선이 내 눈에 보이는 그 부분만 보고, 이제 우리가 보이는 부분만 보고 미래까지 쭉 같은 방향일 거라고는 가정할 필요가 없다.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그리고 어떤 실제 세계의 다양한 어떤 거에 따라서 그 모양이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이 선의 나머지 부분은 어떤 모양일까라고 같이 상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제가 여기서 저자는 얘기하죠. 그러니까 너무 딱 단정 짓지 말고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라는 항상 오픈 마인드를 가지는 게 좋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저희 이번 주차까지 한 챕터 4인데 이제 더 Fear Instinct라고, 이 챕터는 좀 바로 좀 와닿았던 것 같아요. 이제 공포가 판단을 왜곡하는 본능에 관한 좀 챕터인데, 우리 보통 이제 무섭게 보이는 것 이꼴 이 위험한 것으로 많이 착각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전혀 다른 경우가 이제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자의 이제 러시아 조종사일 때 그 침공하고 3차 세계대전 이 실제 그 사례를 보면은, 실제로는 스웨덴 공군 조종사가 훈련 중 바다에 떨어진 사고가 있었는데, 그 떨림이 그 저체온이었고 피처럼 보인 것은 구명조끼의 색소였다라는 이제 그런 팩트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자의 응급실 사례처럼 러시아 조종사가 침공해온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훈련 중에 추락한 스웨덴 조종사였고, 그리고 내가 너무 떨려서 보니까 그건 저체온 때문이었고 피처럼 보여서 무서웠는데 알고 보니 구명조끼의 색소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저자가 얘기하는 게 나는 내가 두려워한 걸 본 거지 사실을 본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 극한 상황에 몰리다 보니까 그 상황을 상황대로 못 보고 내 이제 감정에 따라서 보게 된다라는, 좀 이렇게 실제로 공포가 어떻게 사람을 속이는지에 대해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attention 필터하고 fear instinct가 있는데, 우리 뇌에는 이제 주의 필터가 있고, 이거는 이제 무섭고 드라마틱 정보만 통과하게 되어 있고, 뉴스가 다루는 걸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락이나 폭발, 뭐 납치, 테러, 뭐 이런 거에 대한 것만 엄청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결과는 보면은 실제로는 점점 더 안전해지고, 맞아요. 도파민에 진짜 미쳐 있어요, 저희가. 진짜 뉴스를 보면은 저는 요새 진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거든요. 진짜 마약, 노숙자, 뭐 이런, 미국도 사실 실제로 가보면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데, 물론 마약자들 있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막 그런 거에 뉴스에 가서 그런 것만 다루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 더 안전해지고 있거든요. 안전해지고 있고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도 지금 세상이 너무 위험한 거예요. 여행하기도 위험하고 뭐 어디 가기도 위험하고 그렇게 느껴지는 게 결국 우리가 노출돼 있는 뉴스 때문이다에 이제 뉴스가 큰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자연재해나 이제 비행기 이런 거 예를 들면은 자연재해 같은 경우는 100년 전 사망자 수는 4분의 1. 인구 감안하면 인구당 위험수는 6%밖에 안 된대요. 근데 우리 인구 엄청 많잖아요. 거의 6%밖에 안 되는 거고 비행기도 한참 한국도 비행기 사고가 엄청 많았잖아요. 저희 한참 작년에 좀 큰 사고가 있었죠. 근데 사실상 2016년 상업비의 4천만 편 중에 치명적인 사고는 10건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70년간 비행 사망률이 2100배 감소돼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누군가 얘기하는 거는 사실 차를 운전해서 가는 것보다 비행기로 가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고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접하는 게 차보다는 비행기 사고가 더 크고 좀 더 사망자 수가 많다 보니까 좀 그런 공포감이 있는 것 같고 전쟁도 보면은 2차 대전 이후에 슈퍼파워 이제 큰 나라 간의 전면전은 없어요. 그리고 그 전반적인 전쟁 사망자 수가 장기적으로 감소하고 있거든요. 물론 계속 전쟁도 나고 있고 뭐 이스라엘이나 뭐 이런 데서는 계속 나고는 있지만 이게 정말 2차 대전처럼 큰 나라 간의 전쟁은 아니고 그렇다고 전쟁 사망자 수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전쟁도 사실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할 존재는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방사능도 보면은 후쿠시마 쓰나미로 18만 명이 사망했잖아요. 근데 이제 대피 과정에서 했는데 방사능 자체로 인한 직접 사망 보고는 0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사이드 에펙은 어떻게 될지 몰라도 직접적인 사망 보고는 0이고 그래서 사실 그리고 요새 방사능이나 원전에 대한 사실 저희 걱정할 거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접하는 게 미디어다 보니까 좀 걱정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한동안 여기 이 지역 여행 가면 안 된다라는 미디어도 굉장히 많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테러를 보면은 전체 사망의 0.05%밖에 안 된대요, 테러는. 특히 이제 부유한 나라, 레벨 4에 있는 테러 사망은 진짜 얼마 안 되고 미국에서도 20년간 연 평균 159명 정도이고 같은 기간에 근데 오히려 알코올 관련 사망은 이만큼이나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진짜 테러로 사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까 방사능 사고도 공포 때문에 발생한 대피 스트레스에서 많이 더 사망자가 나왔지 실질적으로 방사능 자체로 죽은 사망자는 없다라는 이제 이게 팩트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저자가 말하는 거는 fear와 danger는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그 무서움과 진짜 우리가 노출돼 있는 위험함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섭다고 느끼는 것과 실제 나를 죽일 가능성이 높은 것은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공포 본능이 강해질수록 뉴스나 정책 이런 정책 이제 개인 에너지가 좀 큰 피해는 아니지만 무서운 걸 많이 쏠리고 근데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은 더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뭐 오염된 물이라든지 설사, 일반 질병, 생활 습관, 환경 파괴가 훨씬 더 많은 사람들한테 치명적인데 이런 게 이제 뒷전으로 밀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저자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fear instinct를 다루는 법에서 세상이 더 무서워졌다와 더 위험해졌다를 구분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무서워졌다의 정의와 더 위험해졌다의 정의를 잘 구분을 해야 되고 항상 리스크 이퀄 danger times exposure로 다시 계산을 해보자라는 건데 이게 얼마나 실제로 진짜 일어나지? 그리고 나에게 내 가족한테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 가능성이 얼마나 되지라는 걸 항상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무서울 때는 큰 결정을 미루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포 모드에서는 이렇게 로지컬한 사고가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결정을 내리는데 쉽지 않기 때문에 큰 결정을 미루는 게 좋다라는 걸로 이제 챕터 4가
그 원래 가지고 있던 스테레오타입이라든지 아니면은 가지고 있던 편견을 많이 깨는 좀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챕터 4에서도 이 피어 인스팅트를 보면은 물론 코로나가 엄청 한참 뭐 난리를 쳤지만은 오히려 저는 미디어가 사람들한테 더 공포감을 심어주지 않았나. 사실 지금 저희 코비드 보면은 그냥 독감이나 감기 중에 하나라고 그냥 보는 거잖아요. 그 예전처럼 그렇게 정말 큰 이슈까지 만들었어야 돼. 물론 많은 사람들이 죽기는 했지만. 근데 그게 미디어가 좀 한몫을 했다라는 생각을 저는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어떤 거를 잘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지 정말 뭐가 맞는지를 잘 구분해서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은 세연님이랑 경숙님은 이 챕터 4까지 읽으면서 어떠셨는지 한번 어느 부분이 제일 와닿고 어느 부분이 제일 인상 깊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같이 나눠보고 좋을 것 같아요. 아일린 메이저님 어떠셨어요? 이게 진짜 책 전체, 뮤트돼 있어요. 책 전체적으로 일단 4까지 봤을 때 뭔가가, 저도 약간 좀 돌이켜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 부분이 또 많기도 하는 게, 그냥 정말 실제적으로 뉴스나 정말 그 모임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냥 빠르게 인터넷 보고 그냥 그런 걸로만 세상을 판단을 하지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찾아본 적이 있을까? 그게 아마 저희가 준비한 그 이제 데일리로 드리는 질문 중에서도 제가 드리는 이유가 어 이런 걸 읽어보면서 나는 이거를 찾아보려고 했던 적이 있나? 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저는 없더라고요. 그냥 고지고대로 보는 것만 믿고, 아,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라고만 믿고, 다른 나라는 뭐, 지금 이러고 있구나. 아, 이렇구나. 되게 위험하구나. 사실 요새 일본도 보면은 곰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거는 정말 일부의 파트만 나오는 건데, 정말 전체로 무슨 곰이 다 막 나와가지고 위험한 나라로 지금 그냥 판단이 돼버리니까, 아, 이게 오히려 이런 것들이 정말로 그냥 미디어 때문에 많이 망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저도 많이 한 것 같아요. 오히려 세상은 지금 더 좋아지는 중인데 약간 더 나빠지고 있는 걸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도 아무래도 미디어가 좀 그렇게 만들고 있지 않나. 그리고 이거 읽으면서 아, 이런 경우가 있으면 한 번쯤은 정말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정말로 넘버로서 이게 정말 맞는 뉴스인가? 또 한 번은 좀 찾아볼 만한 그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이제 무슨 일이 있으면은 좀 의심부터 가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던 것 같고, 뭐 소연님 말대로, 음,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두려움 이퀄 위험함으로 되게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 이제 이 오해가 이 책을 읽으면서 그래도 많이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 읽으면서 저도 되게 놀라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그 경수님 말대로 이 데이터가 굉장히 공포나 편견에 가려졌을 때 되게 많이 바뀌죠. 그래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가 진짜 어려워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한 사실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단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미디어에서 이렇게 우리한테 이런 데이터를 주는데 우리가 어떤 기반으로 정확한 사실이랑 데이터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뿐만이 아니라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이거를 잘 깨닫고 그런 올바른 데이터랑 정확한 사실을 주는데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네, 생각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은 저널리스트의 역할이 진짜 중요하다라는 얘기도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그 저널리스트가 어떻게 보도를 하고 이 저널리스트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이게 굉장히 저희가 접하는 건 딱 그 한계니까 이게 맞아요.
그럴 것 같아서 이게 우리가 어떤 언론을 접하고 그 언론에서 또 어떤 정보를 주냐에 따라서 굉장히 접하는 데이터가 진짜 많이 달라지겠구나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맞아요. 근데 또 이게 저널리스트, 기자들은 정말 극단적인 걸 좋아하기는 하거든요. 그들을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 한국도 각 언론사마다 주는 그런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잘 고루 골라서 잘 봐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미국도 그 일단 좀 이렇게 고루 분포된 기사를 주는 언론사가 있고 아예 한쪽으로 치우쳐서 주는 언론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조차도 그런 거를 잘 좀 구분해가면서 본다라고 저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되게 우리가 접하는 게 결국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 우리만 느낀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좀 바뀌려고 노력을 해야 우리가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챕터 4까지는 이렇고 챕터 5부터도 또 더 재밌어요. 되게 챕터 5부터도 보시면은 되게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좀 그런 편견을 많이 바꿔주는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읽으면서 이런 거는 좀 더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진짜 더 많이 하게 되었던 게 또 챕터 5부터여서 또 열심히 읽으시면 될 것 같고 저희 그래서 한번 그냥 제가 질문 리스트를 쭉 한번 뽑아봤는데 여기서 그냥 몇 개 골라서 한번 같이 얘기해보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사실 우리 3번은 얘기해봤고 그 혹시 여러분 퀴즈 앞부분 푸셨을 때 몇 점 나오셨어요? 저는 그거 진짜 처참했거든요. 거의 틀렸어요. 거의 틀려가지고 저 3개 맞았어요. 3개. 저 3개. 저 3개 맞아가지고 저 진짜 충격 먹었어요. 저도. 좀 되게 제가 잘 맞췄다고 생각을 했는데 3개가 맞는 걸로 나와가지고 되게 놀랬거든요. 이게 저는 되게 잘 풀었다고. 소연님 엄청 잘하셨네요. 4개밖에 안 틀리셨으면은. 저는 13개 중에 3개밖에 안 맞아요. 10개를 틀렸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그래서 되게 좀 내가 진짜 침팬지보다도 못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는데 이 책을 읽고 다시 한번 풀어보고 싶기는 한데 다시 한번 풀어보면은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거든요. 이게 너무 처참해가지고 처음에 해본 게 그래서 경숙님은 몇 개나 맞으셨어요? 근데 소연님은 진짜 잘 푸시긴 했네요. 4개만 틀리신 거면은 9개 맞으신 거니까. 그죠. 저는 전 나라를 생각하고 풀었는데도 3개밖에 못 맞아가지고. 영수님도 저랑 비슷하게 맞으셨네요. 이게, 근데 이제 책 한 번 싹 읽고 풀면은 좀 그래도 저희 낮에는 더 나은 스코어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긴 해요. 이게 책을 읽다가 앞에 부분을 문제를 다시 보니까 이 문제에서 나온 걸 이렇게 다뤄주는구나라는 게 보여가지고 그렇게 한번 다시 풀어보셔도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은 저는 20번에 그 인구가 계속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피크 차일드 개념이 왜 중요한 걸까요? 라는 질문도 한번 나누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미 출생률이 1명이 안 되고 1보다 낮아졌고 일본은 벌써 예전부터 그랬죠. 근데 사실상 저는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인구가 계속 늘어날 거라고 생각은 했거든요. 왜냐면 뭐 중국이나 인도 같은 데가 있기도 하고
또 이게 한국이랑 일본만 국한돼 있는 상황이고 딴 데는 안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또 주위에서 들어보니까 미국도 출생률이 진짜 많이 줄어들었고 중국도 예전 같은 경우는 뭐 세 번째 아기는 출생신고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 그 벌스 컨트롤을 했는데 요즘은 또 중국도 출산율이 많이 줄어가지고 요새는 그런 제한이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늘어나지 않는 게 진짜 답인가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그죠. 했어요. 그쵸. 진짜 아무래도 여성 교육이 더 많아지다 보니까 출산율이 감소하는 게 정말 당연해지는 좀 추세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한국도 그렇고 다들 보면 이제 여자의 입장에서 되게 교육을 하이레벨까지 많이 받잖아요. 일도 오래까지 하고. 그렇다 보니까 출산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거는 사실이고 그렇다 보니까 아기가 그만큼 많이는 없어도 되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감소되는 것 같고 한국보다 더 선진국들은 더 좀 그런 걸 많이 느끼겠죠. 그래서 그랬고, 필업 에펙으로, 맞아요. 필업 에펙으로 전 세계 유지될 거라고 저도 신기했어요. 사실 저도 인구가 좀 줄어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늘진 않을까라는 생각은 했는데, 어쨌든 필업 에펙트가 있다라는 게 저도 재밌었고, 그리고 맞아요. 출산의 리스크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커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전 아직 출산을 안 해보기는 했지만 주위를 보면은 확실히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점점 둘 날 거 하나만 낳고 하나 날 걸 딩크가 되고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물론 중국은 여전히 출산이 굉장히 많기는 한데 그래도 인도나 중국이 많기는 한데 그래도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기는 했거든요. 인도 같은 경우는 뭐 대학교에서 그 졸업하는 학생 수가 뭐 저희 나라에서 태어나는 애기 수만큼 많다 그랬나? 하여튼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도 결국 그렇게 태어나는 데선 태어나지만 인도도 점점 되게 많이 발전하는 추세여서 인도, 중국도 결국은 어느 정도 그런 한계점에 다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미디어의 영향도 큰 것 같아요. 진짜 뭐 이게 아이를 하나 키우는데 얼마가 든다. 뭐 이런 얘기가 진짜 많잖아요. 뭐 워킹맘들 힘들다. 뭐 워킹맘 그 경력 단절이 된다. 막 이런 게 미디어로 다 접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미리 걱정하게 되고 일어나지도 않은 어, 일에 "헉, 나도 애 낳으면 2억을 들어야 되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진짜 아무래도 드는 것 같긴 해요.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정말 2억을 들여서 애를 키우는 게 아닌데도 이제 약간 그런 뉴스들 때문에 약간 돈이 너무 많이 들면 애를 못 키우게 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을 미리 하게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런 미디어에 노출되고 보여지는 것들 때문에 나도 요만큼은 해야지라는 그런 스탠다드가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결혼들도 미루고 결혼 자체들도 안 하게 되는 좀 그런 슬픈 현실이 요새 되게 나오고 있잖아요. 결혼할 때 무조건 뭐 요만큼은 해야 돼, 뭐 이거는 해야 돼 이런 좀 미디어에 나오는 것들이 진짜 확실히 영향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래서 좀 이게 어쨌든 인구 그래프에 대한 기존 오해를 많이 좀 점검할 수 있는 좀 그런 질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저는 해봐서 개인적으로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무슨 그 17번을 보면은 네 가지 본능이 있잖아요. 갭이랑 네게티비티, 스트레이트 라인, 피어 이렇게 인스팅트가 있었는데 이 네 가지 본능 중에서 나를 가장 많이 속였던 게 뭔지 한번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네 개 중에 어떤 게 가장 큰, 난 나를 가장 많이 속였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네게티비티하고 피어가 제일 많았던 것 저도 같아요. 저도 피어였던 것 같아요. 네게티비티. 세상이 점점 나빠진다고 너무 쉽게 생각을 했고, 근데 또 생각해보면 갭도 맞아요. 왜냐면 사람들을 되게 두 그룹으로 나누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저도 막 못 사는 나라, 잘 사는 나라. 서양권, 서양권 아닌데. 이렇게 나누는 습관도 굉장히 있었고, 그리고 실제보다 더 위험하다고 느끼는 것도 많았기 때문에, 사실 네 가지 다 저한테 되게 조금 제가 많이 속고 있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들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임님이 사라졌네요.